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 숙청. 2. 핀란드의 현명한 정책. 3.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행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핀란드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중국 기업들과 손절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죠. 중국산 물건은 취급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핀란드 국민들이 중국 오성홍기를 불태우면서 강경한 불매운동까지 나섰다고 하는데요.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핀란드의 결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일 여러 사람들 입에 오고 내리는 우크라이나 전 세계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나눈 대화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마크롱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를 핀란드화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한 것이죠. 뜬금없이 등장한 핀란드화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핀란드화란 국제정치학 용어에 등장한 단어로 약소국이 자국의 주권을 보장받는 대신 인접한 강대국의 외교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외교 안보 노선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국 생존을 도모하라는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이죠. 일찍부터 현실을 깨달은 핀란드는 생존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약속, 자국의 독립을 보장받는 대신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협조했습니다. 혹독한 환경의 핀란드는 강대국 러시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핀란드는 한때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기업인 노키아가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잘 나갔었는데요. 핀란드 국민을 노키아 하나가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와 경영 전략의 실패로 결국 노키아는 삼성전자와 애플에 밀려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휴대전화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 MS에 팔아넘기며 생존을 위해 체질 개선에 들어갔죠. 노키아는 처음부터 제지회사로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업이 잘 되면서 기존 제지 산업을 정리 IT 회사로 변모해 성장을 거듭했던 것인데요.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 노키아는 휴대전화 사업을 정리하고 이동통신망을 구축하는 네트워크 장비 분야에 올인하게 됩니다. 노키아는 프랑스 통신장비업체인 알카텔 루슨트를 인수, 세계 네트워크 장비업계 1위에 오르며 내부 체질 개선을 완료했죠. 핀란드도 노키아에 의존하던 경제를 체질 개선을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대기업들과 공존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 게임업계에 핀란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잘할 수 있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앵그리버드로 대변되는 로비오부터 클래시 오브 클랜으로 유명한 슈퍼셀 역시 핀란드에서 탄생할 수 있었죠. 실패를 겪은 이들 핀란드인들은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의 발전을 지켜본 중국은 유럽 시장 진출에 있어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핀란드의 모습에 주목. 핀란드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정상회담을 가지며 차이나머니를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을 만나 중국 주도의 1대1로 협력을 위해 핀란드가 도와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중국은 핀란드와의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며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사이의 협조 발표가 나오자마자 중국 기업들이 핀란드에 엄청난 투자를 약속하며 핀란드를 향해 구애의 공세에 나섰죠. 안티아우모 핀란드 투자청장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금은 1억 달러를 넘었으며 한 해 투자금만 해도 69억 유로에 달할 정도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핀란드의 게임 산업을 이끌고 있는 슈퍼셀을 중국 기업 텐센트가 인수하면서 엄청난 돈을 핀란드에 쏟아부었습니다. 게다가 핀란드 정부에서 자기 미래 사업의 중요 분야라고 생각하는 배터리 산업 부문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협력을 약속해 핀란드와 중국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는 듯 보였죠. 핀란드는 주요 광물은 물론이고 연구 및 생산에 있어서 배터리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육성 및 발전하는 데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글로벌 파트너십 유치 프로그램 배터리 프롬 핀란드 계획을 꺼내며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입장에서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 CATL 기업의 협력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죠. 중국 CATL은 중국 공산당의 협조를 받아 성장할 수 있었던 기업으로 리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과 일본 등 유수의 배터리 개발사들을 제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돈과 기술 덕분이었죠.
핀란드 역시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CATL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CATL은 핀란드에 도움을 주길 거부하면서 선을 그었죠. 당황한 핀란드 정부는 중국 정부에게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했죠.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핀란드 정부의 확실한 대답을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알고 보니 핀란드에서 추진된 법안 때문이었는데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 장비 업체를 견제할 수 있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중국에서 태도를 바꾸며 핀란드와의 협력을 거부한 것이죠. 이를 사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문이 돌면서 유럽 각국은 중국 장비 퇴출에 협조했습니다. 핀란드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해 자국 안보에 위험을 미치는 중국 장비에 대한 견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화웨이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일방적인 중국의 태도에 핀란드 정부는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실패해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핀란드답게 중국 대신 다른 국가에게서 성공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동토의 땅인 핀란드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강추위에도 방전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기존 리등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스타트업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핀란드 관계자들은 스타트업을 찾아 제품을 테스트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에서 기적을 본 것입니다. 영하 30도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충전 시간이 짧아지고 배터리 수명도 긴 제품이 그들 눈앞에 있었죠. 기존 배터리보다 훨씬 잘 버티면서 성능이 좋은 것에 반한 핀란드는 즉시 한국 중소기업과 계약을 맺어 향후 핀란드에 배치될 노면전차, 트램 개발 사업에 한국산 배터리를 투입. 전 지역에 걸쳐 한국산 배터리를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 그린어지가 만든 리튬 티탄산화물 LTO 배터리는 핀란드뿐만 아니라 북유럽 국가들의 마음을 빼앗아갔죠. 그린어지는 최근 핀란드에 현지 법인을 세우기로 결정하며 핀란드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죠. 그린어지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북유럽 국가들 외에도 미국 유명 전기차 기업들과 협력을 약속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대항마라 불리는 리비안과 협력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그린어지에서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CATL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에 반한 핀란드는 중국과의 협력을 끊고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배터리 산업의 전력 투구를 결정한 핀란드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에서 대박의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최근 중국을 향한 각국의 규제가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향한 규제의 칼을 빼내면서 중국과 협력했던 국가들이 중국과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CATL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BMW 역시 CATL 배터리 사용을 포기하고 이브를 배터리 공급사로 선정해 규제 회피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핀란드 역시 처음에 약속했던 협력을 거절했던 중국에 더는 미련을 가지지 않고 새 협력 파트너인 한국에 집중하고 있죠. 중국은 자신에게 매달릴 줄 알았던 핀란드가 한국에게 전념하는 것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아예 더 나아가 중국 기업을 핀란드에서 다 쫓아내겠다고 말하며 국제사회에 중국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약속, 중국과의 손절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첨단 제품만이 아니라 전 제품에 걸쳐 중국 제품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상황.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아군과 적도 없다고는 하지만 매몰차게 도움을 거절했던 중국의 뻔뻔한 태도를 참고 넘어갈 국가는 많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당한 핀란드는 빠르게 중국 규제에 동참했죠. 유럽의 일원으로서 중국 제재에 앞장서겠다고 나서는 핀란드는 중국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의 주 원료인 수용성 펄프, 솔류블 펄프 수출을 중단. 펄프 사업의 재편이라는 명분을 들며 중국과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인조 비단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비스코스 레이온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섬유로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이 섬유를 만들 때 필수적인 수용성 펄프는 핀란드에서 대부분 생산되는데 만일 펄프 수출이 막힌다면 중국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핀란드. 덕분에 한국은 북유럽 시장을 넘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오래도록 선도해온 분야인 LCD 디스플레이 산업이 최근 들에 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LCD를 사용하는 TV의 수요가 급감하고 TV 자체의 디스플레이 역시 LCD의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상황이 이런데도 공급이 줄지 않아서 재고가 차고 넘치다 보니 가격이 급락해 올해 들어서는 결국 역성장세로 돌아서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 유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은 이런 상황에서도 거의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수요가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변화였지만 중국은 이 틈에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생산량을 조금도 줄이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의 이런 이기적인 정책 때문에 둔하게나마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던 LCD 산업이 이번에는 가격 조절에 완전히 실패하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65인치 이하 소형 LCD 패널 가격은 M당 평균 1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었던 75인치 대형 LCD 패널 가격도 150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이는 생산원가보다도 1~2% 낮은 수준으로 이젠 팔아서 마진을 볼 수도 없어진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이렇게 시장을 주락펴락하게 된 비결은 의외로 한국입니다. 원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의 기술 라이센스를 받아와 주문 생산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LCD 원천 기술 자체는 난이도가 높지 않고 공정이 평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모방이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략을 취한 기업 중에는 현재 LCD 디스플레이 점유율 1위인 중국의 징둥평, 통칭보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삼성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와 삼성의 TV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제작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 아니랄까봐 이러한 라이센스 생산 전략에는 추악한 속셈이 있습니다. BOE는 과거 하이닉스에서 갈라져 나온 하이디스라는 디스플레이 기업을 인수했는데 전산을 통합하고 자국의 공장을 세우자마자 인수 시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하이디스를 부도내버려 기술은 기술대로 전부 빼가면서 노동자들은 횡포를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고된 하이디스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전까지 BOE는 기껏해야 브라운관이나 진공관 따위밖에 못 만들던 기업이었는데 이때 빼돌린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의 생산권 라이센스도 따와서 중국 정부가 주는 지원금에 힘입어 초저가 물량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LCD가 쉬운 기술이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도 품질이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시장은 BOE가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파는 LCD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때 LCD 시장도 선도하던 한국의 삼성과 LG는 BOE는 이런 편법을 이용해 기술이라고는 조금도 없으면서 10년도 되지 않는 단기간에 디스플레이 시장 점유율을 1위까지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BOE는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 사용료 1,000억 원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나서 하이디스에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삼성의 기술까지 훔쳐가려는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이 삼성의 디스플레이를 납품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가며 지금의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배은망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하지만 삼성은 현명하게 이들에게 일을 맡기기는 했어도 완전히 신뢰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BOE가 반기를 들자 삼성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LCD 패널의 주문량을 깎아버렸습니다. 삼성의 창고에는 이미 16주 분량의 패널 재고가 쌓여있는 상황이고 이를 10주 분량까지 축소해 BOE 위일감을 줄임으로써 목줄을 단단히 잡겠다는 것인데요. BOE는 어설프게 업계 최강 기업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멀쩡히 쥐고 있던 밥줄도 뺏길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삼성이 이런 강경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를 삼성이 쥐고 있었다는 점도 있지만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LCD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OLED의 생산 기술이 발전하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LCD의 수요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마진율은 2015년에 이미 사라졌고 올해 드디어 마이너스의 영역에 들어가고 말았죠. LCD 산업 자체가 점차 도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찌감치 이러한 낌새를 눈치채고 LCD를 대체하는 OLED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고 지금은 다시 한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OLED는 LCD에 비해 가볍고 얇으며 형태 변환도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산 비용이라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어 LCD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이 분야에 뛰어들면서 수요를 창출해내자 점차 생산량이 늘어나며 원가도 떨어지게 되었죠. 덕분에 OLED의 특성을 활용해 개발된 접히는 스마트폰이나 돌돌 말리는 TV 같은
다양한 신제품들이 시장의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한국 기업의 빛나는 활약이 있었는데요. 올해 1분기 OLED 구동칩 DDI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무려 79%의 파이를 차지하며 시장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기존 전자제품의 탈 LCD 역시 한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LCD 패널의 수요가 가장 많았던 TV와 스마트폰을 OLED 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 LG와 삼성은 OLED TV와 스마트폰용 OLED를 개발했고 각각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 TV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끈질기게 LCD 디스플레이를 고집하던 애플의 아이폰마저 OLED를 탑재하게 되자 BOE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도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완전히 장악한 뒤였습니다. 애초에 자체 기술이라고는 눈꼽단금도 없었던 BOE는 하던 방식대로 기술자를 돈으로 빼와서 어설프게 OLED를 따라 만들어봤지만 패널의 수율이 처참하고 QC도 엉망진창이라 불량이 속출하자 급기야 자국 기업한테도 손절당하고 삼성의 계약을 빼앗기는 등 참교육을 당하고 있죠. 나름대로 발악을 거듭하기도 했고 애플도 삼성과 LG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걸 아니 꼽게 생각했던 터라 BOE도 어찌저찌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생산에 참여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무단으로 패널의 설계를 변경했다가 애플에 적발돼 생산 중지 처분을 당하고 주문량도 깎여나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BOE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보유한 기술력 없이 도둑질로만 몸집을 불려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졌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의 진단에 따르면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킬 역량이 아예 없는 BOE는 기업 내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같은 문제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반면 창의성과 기술력을 모두 갖춘 한국 기업들은 OLED 시장에서도 빛나는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내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죠. 작년에는 삼성이 멀쩡히 작동하는 화면의 뒤로 카메라 렌즈를 숨기는 언더패널 카메라 UPC-71수를 선보여 전 세계 IT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 광학식 지문 인식 센서도 별도의 설계 없이 화면 밑으로 숨길 수 있고 스마트폰 디자인의 크나큰 오점이라고 여겨지던 노치와 펀치홀을 드디어 없앨 수 있게 되었죠. LG는 투명 패널과 초대형 고휘도 패널, 삼성은 저전력 패널 신기술을 각각 선보였는데요. 투명 패널은 말할 것도 없고 초대형 고휘도 패널은 기존 패널 대비 30%나 밝으며 무려 97인치에 달하는 현존 최대 크기 TV 패널이죠. 저전력 패널은 소비 전력을 37%나 감소시키면서 비투과율도 60%나 향상됐습니다.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는 성견지명을 발휘해 특유의 기술력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OLED 디스플레이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응용 기술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LG는 지난 5월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회 시드 2022에 기상천외한 OLED 응용 기술들을 여럿 내놓았는데요. 8인치 360도 폴더블 OLED는 현재 몇몇 스마트폰에 활용되는 단방향 폴딩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양방향 폴딩을 실현해 앞으로도 뒤로도 20만 번 이상을 접을 수 있죠. 차량용 34인치 커브드 P OLED는 차량에 탑재되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등을 휘어지는 OLED 패널 하나 안에 통합해 주행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제품입니다. 0.42인치 올레도스는 초소형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OLED를 적용하는 기술로 유리가 아닌 실리콘 웨이퍼 위에 화면을 만들어 초고화질을 구현하면서도 증강현실 글래스에 넣을 수 있을 만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이미 확보한 시장인 TV와 스마트폰 외의 다른 전자기기에도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게 되도록 디스플레이 음용 제품의 패러다임을 앞장서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처럼 치고 나갈 동안 삼성한테 버림받은 BOE는 주가를 회복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아이폰 디스플레이에 싸움을 걸고 있죠. 결국 IT 업계에서 시장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이렇듯 기술의 유무입니다. 한국은 과거 LCD 시장에서 저가 물량 공세로 중국에 밀린 씁쓸한 기억이 있지만 그 덕에 감히 쉽게 따라 만들 수 없는 기술력의 영역으로 먼저 떠나서 중국의 추격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 기업이 중국과의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출중한 스펙으로
세계 경전투기 시장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던 한국의 FA50, 폴란드 수출을 기점으로 블락 20 업그레이드도 확정되면서 FA52 자리를 넘볼 기종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얼마 전 중국에서 유출된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제작된 경전투기의 사진이 유출된 것인데요. 괘씸하게도 미국의 F5와 한국의 FA50을 섞어서 베낀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경전투기는 FA50이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FA50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지만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싼 가격을 무기로 공격적인 판촉에 나선 상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세계 전투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국의 FTC-2000G에 대해서 지금부터 상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22 랩터로 대표되는 5세대 전투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미래의 공중전은 5세대 전투기가 지배하게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예상이 아주 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공중전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열쇠는 5세대 전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공중전이 5세대 전투기를 주역으로 삼아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요. F-22 같은 미국 제5세대기가 너무 앞서 나간 존재다 보니 비슷한 성능으로 재현하는 것조차 하늘의 별따기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에 만들어진 F-22에 견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5세대기가 등장한 것도 무려 20년이 지난 2010년대였을 정도니 말 다했죠. 그나마도 러시아제와 중국제라서 그 성능의 진위를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황. 2022년 현재도 5세대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우방이라 미국이 5세대기를 팔아줬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5세대기의 등장을 통해 공중전에 대한 각국군의 인식과 교리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술 격차를 메우지 못해 혹은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 여전히 대부분의 공중전은 5세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의 전투기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슬슬 세계 각국은 5세대급 기술의 개발을 시간에 맡겨두고 당장의 안보는 4.5세대 전투기에 맡기는 방향으로 현실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술의 첨단은 6세대 전투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안보 위기를 겪는 국가들이 모두 이런 최첨단 무기를 갖출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대신 완전 스텔스를 제외한 5세대기의 일부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공군 전력의 평균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5세대 전투기의 시대를 연 미국조차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방비 투자가 많은 미국이라도 공군 전투기 전부를 F-22나 F-35 같은 5세대 스텔스기로 도배해놓고 운용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군 역시 F-15 이글, FA-18 호넷, F-16 파이팅 팰컨 등 잘 만든 과거의 기체들을 개량 및 현대화시켜서 지금까지도 잘 활용하고 있죠. 한국을 포함한 다른 많은 국가들도 이런 전략을 따라 4.5세대 기체들로 주 전력을 채우고 소량 도입한 5세대 기체로 군사적 억지력을 형성하는 하이로우 믹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류가 형성된 것이 근래의 일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가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는 속도를 가속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치라도 어긋났다가는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해 허겁지겁 국방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죠. 4.5세대 전투기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삽시간에 폭발한 데에 비해 정작 미국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적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라라면 절대로 자국산 무기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를 수 있는 옵션을 인도의 테자스, 이탈리아의 M346, 파키스탄의 JF-17, 그리고 한국의 FA-50 정도가 있었는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FA-50을 제외하고는 전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하자품들입니다. 테자스는 인도가 장장 40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자국 공군조차 그 성능을 신뢰하지 않아서 인수를 거부하는 항명사태까지 일어났던 물건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거의 F-35A에 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돼서 사갈 이유가 전혀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M346은 일단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한 데다가 제대로 된 공중전 수행 능력이 없어 입찰 경쟁에 이겨본 적이 없죠.
JF-17은 파키스탄이 중국과 합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중국이 다 만들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일단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눈치가 보이는데 더 심한 문제도 많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부품을 가지고 어설프게 줄타기를 하던 파키스탄 때문에 JF-17은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을 달고 사느라 천문학적인 유지비를 잡아먹습니다. 게다가 성능 경쟁을 위해 뒤늦게 추가하기 시작한 기능들 때문에 최신형인 블락 3에 도달해서는 도저히 가격 경쟁력을 논할 수 없는 입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수준 미달 경쟁자들 사이에서 비록 체급이 작더라도 훌륭한 수출 실적과 실전 경험까지 갖추고 있는 FA-50은 믿을만한 선택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FA-50과 그 원형인 T-50은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으로 팔려나갔고 폴란드 수출로 마침내는 나토의 문턱까지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AESA 탑재, 공대공 공대지 무장 통합 등을 포함한 블락 20으로 강력한 업그레이드를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량이 끝날 쯤에는 FA-52 세계 경전투기 시장을 제패하는 것이 꿈이 아니게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PTC-2000G. 중국에서 JL-9 훈련기를 개조해서 만든 경전투기였습니다. PTC-2000G 리스펙은 사실 FA-50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최대 속도 마하 1.2, 폭장량 역시 3톤으로 솔직히 말해서 FA-50이 도저히 자랑할 수 없는 스펙에 있어서도 모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투기가 FA-52 지위를 흔들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가격에 있었습니다. FA-50도 가성비로는 어디 내놓더라도 부족하지 않지만 PTC-2000G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기본가가 40-50억, 풀옵션이 80-10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요. FA-50이 최근 폴란드에 판매되며 도장을 찍었을 때 대당 가격이 약 811억 원이었는데 이 정도조차 다른 경쟁 기체들의 반값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PTC-2000G는 그 FA-52 8분의 1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민수용 경비행기의 가격이 20억 언저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FTC-2000G의 원본인 JL-9이 냉전 시대를 휘날렸던 소련제 전투기 미그 21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분량만 해도 수천 대에 달하다 보니 생산 단가를 극한까지 줄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거의 장갑차 가격으로 전투기를 살 수 있다 보니 벌써부터 중국 무기를 사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나라 몇몇이 이를 사갔습니다. PTC-2000G에는 JF-17 블락 3와 동급인 수출용 AESA 레이더 LPK-601이 탑재되어 있고 중국판 AMRAMM으로 불리는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동합되어 있어 사거리 90km 이상의 BVR 전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중국제 공대함, 공대지, 대레이더 미사일 역시 탑재할 수 있고 정밀 유도 폭탄도 달 수 있다고 하죠. 객관적으로 봐도 가격에 비해서 상당한 성능입니다. 물론 중국산인 만큼 이 전투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지만 저 압도적인 가성비는 어느 정도의 하자조차 감수하고 쓸 가치가 있는 정도입니다. 가격도 성능도 놓쳐버린 JF-17이 실패를 딛고 탄생한 PTC-2000G는 이제 정말로 FA-52 수출기를 막을지도 모르는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FA-52 강점 중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럽거나 미국이 자국 전투기 수출을 거부한 적이 있었더라도 한국과는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PTC-2000G가 등장한 이상 그런 나라들이 그냥 FA-50을 포기하고 중국과 손을 잡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세계는 냉전을 거치며 이런 구도를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죠. 미국이 과거 전 세계의 동맹국에 수천 대나 팔아댄 F-5 프리덤 파이터와 구소련이 마찬가지로 동구권 국가들의 엄청나게 팔았던 미그 21이 경쟁 구도입니다. F-5의 경우 우리나라만 해도 무려 340기를 도입했고 대만은 400기가 넘게 도입했을 만큼 서구권 전체에 널리 보급됐고 그 이름처럼 냉전기 서방 자율세계 공군의 상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그 21도 총 생산량만 1만 대가 넘는 베스트셀러죠. 미그 21 역시 F-5와 마찬가지로 냉전기 동구권을 상징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정작 PTC-2000G의 외형은
기반이 된 미그 21보다는 F5와 FA50을 쏙 빼닮았습니다.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에 있어서 그 형상은 곧 성능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여태껏 항공기 형상의 역사가 한 가지 형태로 압축되는 수렴 진화의 양상을 띄었다고는 하더라도 캐노피와 엔진부의 형상은 F5나 FA50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매번 고래왔듯이 중국이 또 양심도 없이 타국 기술자들의 성과를 베낀 것입니다. 중국은 몇 달 전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 J-35를 공개하면서 자신들이 미국의 F-35를 베꼈다는 정황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죠. 센서, 레이돔, 조종석 구조, 개폐 방식까지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똑같았는데요. 한국이 KF-21을 날리고 얼마 되지 않아 깜짝 공개된 J-35는 누가 봐도 F-35와 판박이었고 심지어는 제식 번호까지 베껴놔서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FTC-2000G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앞서 말했듯이 FA-50을 비롯한 서구권의 무기들이 이보다 못하지는 않으니 싸워서 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경계할 만한 대상이 되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선국인 중국의 무기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